안녕하십니까. 스킨행정법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우리 어제 2021년도 국가직 9급 시험 치르셨고요. 시험 치르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설 강의 들어갈 거고요. 해설 강의에 앞서서 약간 간략하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전달을 드릴게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판례 비중이 굉장히 많고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이런 시험 패턴으로 계속 간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판례에 대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작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판례를 되게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문을 통으로 실는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딱 문제를 보시면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문의 길이가 일단은 길어졌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결론, 논거, 그러니까 주제, 논거, 결론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A는 C다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C여야 되는데 A는 C가 아니다 해서 이거 틀린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A는 B고 그렇기 때문에 C다 하면 옳은 지문, A는 B가 아닌데 C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A는 B인데 C가 아니다 하면 틀린 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의 전문이 거의 통으로 실리고 있고 그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중에서 초고난이도는 도대체 뭘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뭔가 결론은 맞아. 우리가 늘 볼 때 주제와 결론을 놓고 OX 정오 표시를 가리죠. 하지만 그 논거가 다르다면은 이것은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로 주제와 근거가 맞고 결론에서 가타부타를 가리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향후에는 이 논거에 대해서도 꼬아서 이게 틀린지 맞는지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판례 전문을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에 다다르는 논거까지 이제는 물어보고 있는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판례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논거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셔야 된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 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제가 동양 모의고사 하면서 출제나 문제 기출을 해설할 때 어떻게 해설을 많이 해드렸냐면 이 단어 주제 이런 단어 주제가 나오면 이런 단어와 이런 단어는 짝꿍인데 이런 단어와 이런 단어는 짝꿍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와 친근한 키워드들은 다 O로 표시를 하시고 친근하지 아니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X로 표시해 가면서 키워드를 체크하시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 그 키워드가 그 주제와 관련된 주제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따져가면서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전문을 막 다 구구장창 다 읽지 않니 하더라도 우리가 키워드만 체크하고 정어 표시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도 지문도 길어지고 그리고 사례 문제도 정말 사례가 통으로 판례에 사안이 실리는 등 문제가 굉장히 불친절하게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문이 길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마냥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함축한 의미가 많다는 것이고 함축한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문이 길어지면 함축되지 않고 다 풀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친절하게 이런 사안이야, 이런 사안이야, 이런 사안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 양날의 칼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 키워드와 친한 키워드, 안 친한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해 나가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앞으로 출제 경향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갈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문제의 난이도는 어쨌든 조절을 해야죠. 이 시험은 여러분들을 붙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떨어뜨리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 요즘 보면은 예전에는 1, 2, 3, 4 하고서는 9구절짜리 나오는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출제 같은 경우에는 박스 주어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죠. 그래서 옳은 건 모두 고르라, 틀린 건 모두 고르라 하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 주어져 놓고서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도 없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야. 그런데 여기서 맞는 게 막 기역, 니은, 리을이고 이래.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내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내려서 틀린 거 3번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시험이 너무 쉽거든. 그래서 그냥 기억 니을로 바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바꿔버리고 모두 고르시오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할 수 함으로써 시간을 더 잡아먹는 유형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문제 수두룩 빽빽하게 냈습니다. 한 4문제 정도 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 출제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해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 번은 체크해 둘만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문을 빨리 읽고 그 키워드 빨리 찾으시고 정어 표시를 빨리 하시는 트레이닝이 되시면 2022년도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는 가장 적합한 수험 공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평이했고요. 뭐 그냥 일반적인 출제 경향으로 출제됐고 막 불이타의 문제 나오지도 않았고요. 다만 지문의 길이가 길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이죠. 항상 1번은 행정법의 법원 나옵니다. 문제 배치 구성도 예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나왔고 정답은 4번으로 해서 옳지 않은 것 4번 지문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각 지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질문입니다. 구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대한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할래? 법령과 조례 각각 규정의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무슨 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케바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여야 한다. 2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대한 게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파쇼죠, 이러면. 절대적 평등은 아니에요. 그건 어떤 것인데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 이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상대적 평등 가장 쉬운 말로 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게 상대적 평등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개정법령의 기존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 대상을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에 손상된 정도, 신뢰의 침해 방법 등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소급입법에 대한 얘기고요.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때 완성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건이 발생을 해서 여기 이거 1이라고 할게요. 2 완성된 사건이 있습니다. 한편 여기 사건이 진행돼서 아직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언제 됐대? 여기서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뭐는 안 된다? 이미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인데 이미 개정되기 전에 시행이 된 거더라도 개정되고 나서 사건이 완성된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용해도 소급입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만 CF 뭐가 있어? 국민의 신뢰가 너무나도 이게 변할 리가 만무해라고 했던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완성되기 전에 이미 사건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개정되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개정되고 나서 사건이 벌어진 거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번 볼게요. 네, 2번 문제 살펴볼게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은 것 1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묻는 것도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죠. 1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리스트예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든지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전적으로 완전 아니어야 돼요.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한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엄마같이 케어해 줄 수는 없다. 정말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했어야지. 그 정도도 안 했을 때 우리가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협소하죠. 2번 볼게요.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행정처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또는 국가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번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신청 당시에요.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을 기재해서 처음 인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이거 호적 잘못됐는데요? 라고 하면서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선출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잘못 기재된 거 어떻게 호적 옛날에는 많이 잘못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알고 보니까 내년에 60세고 요거 잘못 기정한 거예요. 저 원래 63년생인데 요때 62년생으로 기재를 잘못했네요. 라고 해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에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늘 얘기하죠. 폐기물 처리 사업 시설 해도 된다라는 게 그 폐기물 처리 사업 시설 지어도 된다는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시설 오케이가 이 토지가 그린벨트를 못 꼈는데 여기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 시설 지어도 된다는 형질 변경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시설 인프라가 긴축하네 이 정도예요. 더구나 토지의 지목 변경 등 조건으로 이 토지상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경우에는 위 조건부 적정 통보의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의 공적 견해 표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입니다. 부관은 뭐라고 했죠?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여기다가 어떤 혹을 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관에는 부담도 있고 조건, 기한 등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기한 동안 이 토지를 이용해도 된다. 아니면 기부채납, 전형적인 부담이죠. 그런데 이럴 때 있어서 독립등송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떼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부담만이 우리가 독립해서 쟁송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땡큐한 거.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부관으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여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의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비례원칙, 부당결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이다. 비례원칙, 적당히 해라라는 거죠. 적당히 해라. 땡큐한 걸 아무리 준다 해도 100원짜리 주면서 10,000원짜리 내라 하면 안 된다는 거. 부당결부 원칙은 뭡니까? 되게 쓸데없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 근거 없이 묻히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재개발을 하는데 갑자기 제주도에 있는 내 땅을 내놔. 이런 거 부당결부죠. 되게 얼토당토하지 않게 붙이지 말아라는 겁니다.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취하였다면 이것은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 이게 비례 원칙, 되게 100원짜리 행정처분을 해주면서 나한테 10,000원을 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런 부담을 붙이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부담으로 하면 앞만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사법상 매매계약을 취하는 형식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꼼수를 썼죠. 근데 뭡니까? 매매라고 쓰였지만 뭐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부담으로 읽겠다는 거죠. 그럼 부담으로 읽었다니 이게 뭐야?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반한다면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꼼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2번 볼게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부과는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붙일 때 당시는 적법했다라는 거죠.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해서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과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과는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이게 효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적법하면 패스하겠다고. 3번 볼게요. 옳은 것이었죠?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과는 붙이는 경우 부과의 무효화에 의해서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이미 저지른 경우 그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진 연유로 작용됐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자체를 당연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조기간의 도가로 확정돼서 이미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서 당연 무효인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싸울 수 없는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증력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그걸 따져보아서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입니다. 사회질서,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이죠. 그래서 부담은 따로 떼놓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어느 동안만 유효해 라고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이 되고 2년 동안 쓸 수 있어 하면 2년 뒤에는 끝난다는 거죠. 다만 허가에 붙은 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겁니다. 조건의 존속기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연장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되고 연장 신청이 없으면은 만료했다면 그냥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년짜리 어떤 프로젝트를 해. 그런데 5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쓰기 위해서 나 5년짜리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쓸게요 했는데 그래 네가 블라블라블라 한 사유에서 A라는 사유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2년을 해줄게 라고 해서 2년이 다 만료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3년 더 써야죠. 그래서 행정청에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2년인데
나 3년 더 연장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연장해주세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게 약간 사정 변경이 생겨서 2년 조건은 맞는데 A 다시라는 조건으로 내가 2년 더 연장해 줄게 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요 앞에 다는 그 조건을 우리가 그 기간에 어떤 붙이는 그 조건을 내가 변경할 수 있다, 유보한다 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2년이 다 만료가 되어 가는 마당에서 나 안 할래요 라고 나 이거 연장해주세요 라고 안 했다면 그렇다면 뭡니까? 그냥 당연히 소멸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볼게요.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출제되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정보 공개, 국민의 알 권리죠. 특히 국가 정보에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대해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공무공개권 다 포함된다. 2번 볼게요.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에 침해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판단할 필요 없다. 3번 볼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해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꼭 원본일 필요 없다. 4번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라는 거예요. 앞만 봐도 이 자료는 저 기관에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저 기관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내 변호사 시험 성적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누가 갖고 있지? 했는데 되게 뜬금없이 뭐 행정안전부 이런 데다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다 해야 돼? 법무부에 해야 되겠죠? 그럼 법무부에 있을 것이라면 상당한 개연성 인정이 되죠? 도로교통부 막 이런 데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뭐라 하니까 나한테 없는데? 이거는 이미 내 권한을 떠났어. 라는 점.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점. 그것은 그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입증을 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이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지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판례 지문 그대로 나왔죠? 이거 판례인데 지금 거의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판례에 대한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빠염라고 한 거예요.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개별적으로 케바케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법상 계약관계라고 한다면 나도 이런 지위, 너도 이런 지위. 다만 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등한 지위라고. 대등한 지위에서는 우리가 너랑 나랑 대등한 지위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물론 페널티는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처분이나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거에 대한 전제는 뭡니까? 나는 요만해. 근데 행정기관이 5월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나 싫어. 꺼져. 라고 하게 되면 나는 빼박 헐 라고 하고 깨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등한 관계에서 그냥 너나 나나 또이또이한 관계인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나 이제 너랑 안 해. 너랑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라는 그 의사표시가 그냥 나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해지를 하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처분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너 끝! 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케바케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관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행정청이에요. 정청이 아니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뭐다? 곧바로 그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케바케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사안이 뭐였냐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위원장 갑이 갑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협약이 갑 회사의 책임 있는 사업 실패로 해지되었다. 니 때문에 해지되었다는 거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보 지원금을 토해내라 라고 통보한 사안입니다. 이럴 때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고 그냥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얘가 계약을 위반했죠.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에 대한 페널티를 먹어야 함이 마땅하지라고 해서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요지는 이 원장이랑 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랑 갑 주식회사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돈 토해내 라고 한 거 그냥 일반적인 계약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번이랑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4번 볼게요.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채용계약 관계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어쨌든 계약직 공무원은 나도 너를 필요해 해서 너도 내가 필요해 해서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를 징계, 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 사유에 한해서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다? 파리 목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죠? 6번 볼게요.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맞는 지문부터 살펴볼게요. 주택법에 의해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종 인허가 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원샷 원킬로 주택의 건설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주택법에 따라서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서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 같은 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 이 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 요지는 인허가 의제를 둔 취지는 내가 여기다가 재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집을 짓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적법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도 되는 건지 또 허가를 받아야 되겠고 이 땅을 재개발해도 되는지도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하게 되면은 복잡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땅에 이 집을 짓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 땅 재개발해도 되는 걸로 의제해 줄게. 그래서 한 번만 검사받아 라고 해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간소화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인허가 의제를 둔 취지고 그렇다면 이 집을 여기다 지어도 된다는 그 허가를 받았다면 구태여 여기서 필요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의제가 되었으니까 라는 취지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 저촉되는 관계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해줘야 돼요? 아니죠.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건축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지는 뭐냐면 아무리 이걸 한목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하나 날림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다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지 검사를 생략을 했다라는 거는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번 볼게요.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해서 건축허가에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 절차 간소화, 시공비용 절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해가지고 날림을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요건도 충족하는지 하나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요건을 다 심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배제해서 생략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냥 한목에 받게 해주겠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 E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검사를 받게 하지 각각의 개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하니까 각각 개별 항목으로 갖고 다투어야 한다, 다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이거 일단 문제가 뭐 취소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어쨌든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이거 정답 3번으로 출제된 겁니다. 1번은 취소 심판 뭔가 취소가 잘못됐어 라고 할 때는 뭡니까? 처분의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1번 지문이었죠. 다른 처분으로 변경, 이 2번 지문이었습니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거 4번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무 이행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가 3번 지문으로 출제가 된 건데 의무 이행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다른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게 3번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조문 문제 오목조목하게 나온 거였는데요. 요게 3번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던 거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취소 심판은 뭡니까? 이게 잘못됐으니까 없애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없애주는 건데 어떻게? 다른 처분을 해달라고 합니까? 다른 처분을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달라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 함께 되는 거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의무이행 심판이 있죠. 행정소송은 의무이행 심판이 있습니까? 행정소송은 의무이행 심판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부, 작, 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부작위가 잘못됐담을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저 나태함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싸울 수 있고요. 행정심판은 우리가 의무이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부작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행정심판은 부작위 위법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소송에서만 있는 겁니다. 심판은 없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불현듯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 하나가 더 있죠. 사정입니다. 사정재결이에요. 사정재결은 뭐냐? 뭔가 잘못된 거 인정. 그래, 이거 취소 사유가 있는 거는 인정해. 근데 막상 취소하려고 보니까 공익상 너무
해가 심한 거야. 위해가 심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거 진짜 잘못됐는데 이걸 취소시키자니 공익상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근데 이게 너무 마이너스가 커. 그러니까 적당한 보상을 해줘서 취소는 안 하지만 잘못은 됐는데 취소는 안 하지만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사정재결이죠. 사정재결 뭐와는 친근하지 않아요. 무효에서는 사정재결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사정재결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 하면 여기까지도 살펴서 나아가셔야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단순히 요거 43조 재결의 구분으로만 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예년에 어떤 행정소송법에 나왔던 조문 문제에 비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해냈어요. 이거 틀리시면 큰일 났던 문제인데 틀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지문이 저도 언뜻 보고 이거 뭐야? 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뭐야는 0.5초 바로 답은 1초 만에 찾아내실 수 있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런 조문 문제 간결하게 요즘은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볼게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이었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법규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헌 자체만으로 애매하고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선례, 학설, 판례도 규율된 바 없이 의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서 정말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머리 아팠겠죠? 야근했을 거야.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에 돌아가면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 집행이라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더라도 그 같은 처리 방법이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갖기는 어렵고 이럴 거였으면 판사했지. 아니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에까지 우리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데까지 인정을 하게 되면 어디 무서워서 무슨 결정하겠습니까? 못하죠. 합리적인 것 같아요. 2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는 권력적, 비권력적, 그리고 뭐만 아니에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것만 아닙니다. 3번 볼게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가해 공무원이 특정이 안 됐더라도 그냥 공무원 측이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측. 그 강요의 공무원 이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때 내가 전화 받았을 때 이름 메모를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게 그쪽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권 뭐죠? 어떤 경우에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 사인, 국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와 관련해서 사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사인은 뭡니까? 직무, 고의 플러스 직무. 사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은 국가에게 너그 직원이 잘못했어 라고 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너그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배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가가 따지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고의로 했는데 내가 단지 얘의 고용주라는 입장에서 얘한테 준 거죠. 사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 공무원한테 야 내가 이 배상해 준 돈 사실은 네가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국가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준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내가 이거 배상해 준 돈 나한테 얼마 줘 라고 행사하는 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 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 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불법행위 예방, 손실 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배려의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식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구상권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100만 원 줬다고 해서 다 100만 원 싸그리 다 뽑아가는 거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정말 성실히 평소 정말 성실히 했어. 그런데 어떻게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알면서도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라고 해서 뭔가 잘못을 했단 말이야. 그럴 때까지
그런 경우에서까지 100만 원 다 내놔 라고 하는 건 좀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간도 내에서 줄여가지고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시옵니다.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라인 건데 편의상 1, 2, 3, 4로 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거 모두 고르라는 거였습니다. 나라면 그래 이거 뭐 1, 2, 3, 4로 내지 않고 기역, 니은, 디귿으로 냈다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1번 볼게요. 이제 이거 옳은 거죠?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이 되죠. 같은 말 주어 담을 수 없죠.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을 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오피셜한 거 중요해요.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설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양도 양수로 인해서 영업소에 관한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 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가.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 영업에 대해서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 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양도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양도인은 뭐 팔아 넘기는 놈, 양수인은 뭐 사간 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매도인, 매수인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어떤 영업시설을 야 이제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여기서 뭐 했습니까? 썩은 두부를 팔았어요. 썩은 두부로 마파두부를 만들었던 중국집 사장님이야. 그랬을 때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썩은 두부 팔았는데 영업 정지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게 양도되기 이전에 썩은 두부를 판 걸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다가 양수 후에 이거 영업 정지 처분해야 되는데 했을 때 양수인에게 너 영업 정지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억울해는 보일 거예요. 억울해는 보이죠. 양수인 입장에서 What? 난 이런 거 몰랐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어떨 수가 있냐면 만약에 양수인에게 이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썩은 두부 팔아서 걸리면 양도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 바지 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름 계속 바꾸겠죠. 그러면 계속 썩은 두부로 영업을 하면서 영업 정지는 안 당할 거잖아.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수인에게도 우리가 정지를 먹힐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럼 양수인은 어떻게 해요? 몰랐는데 그럼 양도인에게 그냥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건 변론을 하고 우리가 공익상 그 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양수인에게도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행해진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려면 행정청을 상대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판례죠. 매번 출제되는 겁니다. 조합.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문제도 무리 없이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4번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해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깎아줬네요.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과징 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인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종국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만큼 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진신고에서 깎아준 거라는 거죠. 이게 선행, 이게 후행. 그렇다면 종국처분이 이거고 선행처분은 여기에 흡수되고 이 부분은 뭐 깎여나가서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쟁송의 대상은 요거다. 이게 종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 환경, 노원, 공원 녹지, 장래 도시 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은 도시 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냥 우리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도시 기본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본 도상 분명하게 그 내용을 표시한 이상 기본 계획안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상당하고 공청회 등 절차에서 다른 자료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제시된 다음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교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람 공고까지 되었다면 그건 도시 기본 계획으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냥 공포되면 적법한 게 있는 거고 미주알 고주알 계획같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게 기본 계획이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키워드예요. 어쨌든 이거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건데 원칙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당의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그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에는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 되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를 판례로 내는 거고 기출 굉장히 많이 됐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 권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임이 틀림이 없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대로 될 것 같으면 영향을 미치게 명백하죠. 그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뭐의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이에요. 항고소송 막 이런 거 안 돼요. 예전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항고소송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헌법소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4번 볼게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할 수 있고 이때 후행 도시계획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언제나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서 뒤에 게 효력을 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이고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에 대한 갑과 을에 대하 중 을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유형의 문제였는데 따지고 보면 별말 아니었어요. 정답은 4번으로 나왔죠. 행정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 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대집행 적용 대상은 뭐냐?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다. 그리고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냐? 병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상속인의 승계 안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화식으로도 그래서 억지로 지문을 길게 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보면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면은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갈 수 없다. 너무나도 유명한 거였고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되고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됩니다. 비대체적인 거 안 되죠. 인도하라 이런 거 안 됩니다. 퇴거하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작위 의무에 대한 불이행도 안 돼요. 3번 보겠습니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해서 허가권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집행은 뭡니까? 대신해서 집행해 버리는 거죠. 건물 부셔 했는데 안 부셔서 행정청에서 나스 부시는 거. 이행강제금은 부실 때까지 얼마라고 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선택 활용되는 이상 이게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번 볼게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중에 대해서 부과되는 간접강제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건물주에게 이 건물을 부시라고 하죠. 근데 건물주가 안 부시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결국은 건물 부실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건물주에게 있죠. 근데 건물주가 안 한 건 건물주의 잘못이지 그 잘못된 게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속인들은 애당초 이게 부실 의무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 강제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심 전속적인 것이다. 이거 부수라고 했는데 네가 안 부셨다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연좌제도 아니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은 부과될 수 없죠. 상속인에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람 의 이의에 의해서 미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 절차가 개시된 후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그 소송 자체가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날라간 거예요. 12번 실효성 확보 수단 그 법적 성질. 이거는 되게 이론 문제였는데 간결한 이론 문제였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은 집행벌이고 영업소 폐쇄는 직접 강제죠. 직접 나서서 하는 거니까 공유물 요거는 즉시 강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건 행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강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1번부터 보면 집행벌은 자기 부자기를 불이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의무 이행이 없을 때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이행이 없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이런 거에 해당하고 시기법에 따라서 폐쇄 조치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행하는 거고 그래서 직접 강제에 해당하고 지자체는 장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신에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즉시강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집행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는 우리가 행정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벌 이런 행정상 강제 수단을 구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간결한 이론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13번 볼게요. 행정상 즉시 강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 출제되었습니다. 1번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은 영장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즉시 강제고 항상 즉시 강제와 콤비를 이루는 게 영장이죠. 영장 안 치고 할 수 있어? 모든 형사 절차는 영장을 쳐야 되는데 급박한 상태라면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어 라고 나오죠. 행정상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게 그거예요. 이상한 야동 비디오 같은 거 갖고 있었던 거 다 수거해 갈 수 있어. 수거해 갈 수 있어. 라고 나왔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직접 강제와 달리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시 강제는 선행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선행.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거.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폐기 조치는 우리가 즉시 강제에 해당하고 유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해줬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행정기본법 즉시 강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된다. 유통되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요 한 사안으로 나온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옳은 거 모두 고르는 거였고 기역, 니은, 리을 옳은 걸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제17조 사생활 비밀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거기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조문 자체는 없어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은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나의 아이덴티티 중 일부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수집, 이용, 제공, 처리를 할 때에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내가 이미 오픈했는데 그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서
디귿이에요.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정보법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그렇게 본 거 최신 판례로 나름 나온 겁니다. 수탁자, 제3자 아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나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못 바꾸게 했다. 그렇다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상, 법규상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는 법규는 없는 건데 조리상 우리가 도의적으로 봤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할 수 있다. 신청권 인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다투기 위해서는 나한테 신청권이 법규상 조리상 있는지 확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나한테 법규상은 없지만 조리상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거부처분 내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15번 취소소송 제소기간 설명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옳은 것 4번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볼게요. 약간 갈등하셨을 것 같아. 이거 풀면서 이거 하나뿐인 거 맞나? 근데 하나뿐인 거 맞더라고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네, 제기해야 되는데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에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야 된다. 잘못 알렸을 때는 조문에도 녹아져 있는 겁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해서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시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막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킨 것은 아니다. 나는 이걸 한 개인이든 변호사든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처분이 있었죠. (90일) 내에 심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아니면 제소기간을 어긴 것으로서 우리가 각하를 맞아요. 그런데 처분이 있음을 안 91일째 되는 날 내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어. 그래서 얼레설레 해가지고 이때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럼 심판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재결서를 송달받았죠. 재결서를 송달받은 거예요. 재결서를 송달받고 이거 부적법하다라는 재결서를 송달받았겠지. 그러고 나서 내가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거 완전 눈 가리고 아무이지. 근데 이거 안 된다고, 안 먹힌다고 이런 꼼수 쓰지 말라고. 너는 이미 90일 동안 권리에 잠자는 자였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처분을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대의 기타 방법에 의해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광고, 공고, 게시, 일간신문에 공고한 경우 이런 거 우리가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었다고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청구소 적법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인데 무효 확인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쵸. 뭔 말인가 싶어요. 무효 확인소가 취소 소송이 요구하는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했는지 여부인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었고 처분이 있은 89일째 되는 날 내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이거 무효가 아니고 취소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취소 소송을 병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취소 소송을 그러면 120일째 되는 날 했다라면 이게 제소기간을 도과한 걸로 되잖아요. 그렇지만 판례는 어떻게 보겠다는 거죠? 이때 이미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쌓아왔다면 이때 무효 확인 소송을 89일째 되는 날 제기를 했다면 취소 소송 역시 제소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나도 90일 내에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때 뭔가 지가 잘못한 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지 당사자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이때 취소 소송 제기된 거 적법한 걸로 봐주겠다고. 그럼 반대로 무효 확인 소송 91일째 되는 날 했으면 이때 취소 소송 병합 과연 돼야 안 돼요?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임 법령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출제되었네요. 1번 보겠습니다.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 어째서그런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된다. 각 국가요금자 단체의 대의원이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그냥 정관에 위임해도 된다. 헌법 제38조 제59조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은 과세 요건, 절차, 그리고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해야 된다. 모든 세금,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규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임하는데 규정하게 된 경우 구체적 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 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백지적 위임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명확주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정하고 있다. 세금 내라면 일단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한 것은 복위임 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 법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범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강을 정하고 특정한 범위를 지정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당연히 되겠죠. 법에서 다 위절 고절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시행령 이런 데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대강을 정하고 아웃라인을 잡아줘서 왁구를 맞춰서 정하는 건 괜찮다. 그냥 막연히 집어던지는 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규율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법이 이에 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 아래 시행령이 있잖아요. 근데 위임하라는 위임 규정을 두지 않는데 시행령에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정했어. 그랬을 때 유기적, 체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충분히 시행령에서 이 정도는 정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17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인정되는 거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니은, 디귿 인정이 됐습니다. 중복, 사증 그거예요. 비자 같은 거. 사증 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 입법 목적, 사증 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며 출입국관리법상 해석은 외국인은 사증 발급의 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면서 제한적으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항고소송을 통한 구체적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치국가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권리구제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지적 조치의 상대방의 행정기관 등에게 우리가 싸울 방법이 없다면 이걸로라도 항고소송으로라도 싸울 수 있게 해줘서 당사자 능력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줘야 된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이에요.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불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소방청장으로서는 그걸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당사자 능력,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자라고 했던 겁니다. 달리 싸울 방법이 없으면 뭐 어쩌라고 그냥 이걸 수령하라고? 그럴 수 없는데 억울한데 그렇다면 싸울 길을 열어줘야지. 뭘로라도 항고소송으로라도.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 법무사 외 사무원 채용 승인 거부 처분, 채용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원고 적격이 있다. 그래서 법무사, 얘를 고용하고 싶은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도 우리가 원고 적격이 있다라는 거.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으로부터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누락된 토지는 지 것도 아닌데 왜 싸워? 라는 거죠. 18번 사례 문제였습니다. 요거 갑회사는 토속 취취 허가지 도로와 관련해서 우회 도로 개설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갖은 애를 쓰고 사업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토속 취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지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행 안 한 거예요.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행정청은 갑에게 야 하지마! 네가 하라 했는데 왜 안 해? 네 하라는 거 왜 안 해? 법이 없다고 안 해? 네가 한다 했잖아 라고 싸운 거죠. 그랬을 때 갑은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지만 거부되자 당연히 거부되겠지. 거부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4번이 출제되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에 부과는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사례와는 사실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이 한 사례 갖고 나왔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행한 중지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싸울 길이 없죠.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인 명령 해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명령의 상대방이 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명령의 내용 자체 또는 성질상 명령 이후에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싸울 길은 있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왜냐면 이미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이 되지 않고 중지명령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거부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다만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적법성을 다툴 순 없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싸워야 된다? 그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 보겠습니다.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것이었고요. 갑은 일단은 뭡니까?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받고 나서 90일 넘어서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 뭔가 과세가 많이 된 거야. 그래서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고 했고 밭에서 대로 변경을 하고자 했는데 뭔가 하여튼 변경을 하고자 신청을 하였고 을은 갑의 토지가 사실은 내 거야 하면서 돌연 대장입니다. 등기가 아니고 대장상 명의적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답 옳은 걸 고르는 거고요. 각각의 사안에 대한 판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관한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이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그거에 근거해서 과세처분이 내려졌으니까. 3번 볼게요. 토지 대장 등의 지적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고 등재나 변경으로 인해서 당의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만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각각의 개별 사례에 대해서 박스 안에 넣어놓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꾸역꾸역 또 사례 문제를 끼워 넣었죠. A도 B군에서 식품 접객 거부를 하는 갑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서 2개월로 먹은 거죠. 그래서 B 군수는 갑에게 2개월 동안 영업 정지해 라고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 보면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2개월 정지 처분 갖고 행정심판으로 싸울 수 있으면 당연하겠죠. 그리고 영업 정지 처분은 필수적 전신 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보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뭐가 있죠? 일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봤던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있는지 안 날로부터 90일 지켰는지 전심 절차 거쳤는지 관할 지켰는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심 절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전심을 거쳐야 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을 둔 게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소청심사 이런 거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임의적 전심 절차가 원칙인 거죠. 그래서 필수는 예외고 임의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심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업 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막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3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은 불형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 직무 권한의 행사와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해서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그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대의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대의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만 융통하는 거지. 이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력부는 시행규칙에 적합하면 적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뭡니까? 법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게 위법한 거 아니고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도 부합된다는 건 아니다. 적법한 것은 아니다. 라고 두 가지 측면을 다 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판례 사안으로 뭐 도로교통법도 이거와 똑같은 판례 판시 사안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지 재량권 한계 내에서 적정한 거 할 수 없죠. 왜? 재량이잖아. 이 재량은 누구? 행정청의 재량이지 법원의 재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다 취소를 해버려야지 2개월 투머치니까 1개월만 해주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재량은 행정청에게만 있다. 법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취소, 전체를 취소하여야만 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일부 취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출문제 쭉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판례이고 판례의 전체 문장을 빠르게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체크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는 판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르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실험 치르신 분들은 다시 저 안 봐도 되시는 걸로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